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말하라고 사유지에서 압수한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스페셜 매스터를 요청한 데 대해 연방 법무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그 기관을 맹비난하며 이미 자료를 비밀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허셸 워커 조지아주 공화당 연방 상원 후보가 라파엘 워넉 현 상원의원을 2%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으며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민주당 도전자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를 4%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시와 밋 롬니에 연결된 라이노 그룹이 플로리다에서 FBI가 말하라고 압수수색을 조사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연방 판사에게 요청하는 브리핑을 제출했다고 더 게이트웨이 푼딧이 보도했습니다. FDA는 오늘 오미크론 변종에 더 효과적이도록 맞춤 제작된 파이자 및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업데이트 버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재구성된 mRNA 주사들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시험되지 않은 채 승인을 받았다고 악시오스는 지적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총재는 오늘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4% 이상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네, 이 말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태이죠. 이 사유지에 FBI가 급습했던 이 사태가 점차 복잡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스페셜 매스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스페셜 매스터라는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라고 사저에서 가지고 간 서류 뭉치들을 어느 정도는 공개해야 되고 어떤 것은 다시 반납해야 되고 어떤 것은 비공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제3자가 아무 쪽에도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은 제3자가 미리 지금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건 뭐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연방 법무부에서 어제 늦게 36쪽짜리 답변서를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페셜 매스터를 지정해달라라는 요청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가 답변서를 낸 것인데 거기에 뭐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기록들이 트럼프가 아닌 미국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건 트럼프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미국 국가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FBI 쪽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지금 가져간 문서들 중에 변호사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의 비밀보호 규정을 지켜줘야 하는 이러한 밖으로 외부로 노출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서류들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개인적으로 관련된 서류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국가재산이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가져간 것 중에 국가재산이 아닌 것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말 못하고 그거는 아예 얘기조차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여권 가져갔다 그래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까지 가져가 놓고 이건 국가재산이니까 우리 맘대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논란이 지금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말하라고의 한 보관함에서 정부 기록이 은닉
또는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정부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연방 법무부가 수사를 하는데 방해를 한다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증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논란의 여지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법무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페셜 메스터 요청이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포함해서 다양하고 독립적인 이유로 실패한다. 무슨 얘기냐면 스페셜 메스터 설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다. 뭐 36쪽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전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는 설득력이 있는 이유들도 있지만은 어떤 이유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들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제이 브렛 검사가 이 답변서를 작성한 것 같은데 제이 브렛 검사는 8월 8일 트럼프 플로리다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하는 동안에 회수된 증거 사진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8월 8일 날 압수수색하던 현장의 모습이다 라면서 그 사진을 이 서류에다 추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진인지 보시겠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걸 지금 말어라고 자택에서 지금 서류를 지금 가져오면서 이렇게 박스에다가 넣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다. 그러면서 여기다 지금 뭐 EA 이렇게 뭐 무슨 증거물 번호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줄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이즈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EA 이렇게 써가지고 마치 무슨 사건 현장에서 범죄자들 증거 채취하듯이 그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법무부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비밀 문서다, 시크릿. 어떤 거는 뭐 탑 시크릿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시크릿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1급 비밀 또는 비밀이라고 표시된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제 문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걸 지금 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또 반박하는 여론이 또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일단은 제이 브렛 검사가 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브렛은 대배심에 대응해서 지난 6월 트럼프 측 변호사들이 실시한 사전 수색 결과 기밀 문서가 모두 회수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배심에서 기밀 문서는 다 보내라고 했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일부 가져갔는데 6월 달에. 근데 거기에 빠져있는 기밀 문서가 있었다.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야, 그거 기밀 해제된 거야. 옛날에 기밀, 1급 기밀이었으니까 그냥 서류상에 1급 기밀이라고 붙어 있는 건데 내가 대통령직 그만두기 전에 다 기밀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게 탑시크릿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해명인데 이걸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1급 기밀 해제,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 해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어쨌든 검찰 측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브렛은 5월 11일 대배심 소환장에 대한 대응이 불완전하고 6월 3일 정부에 대한 선서 인증에도 불구하고 기밀 문서가 군내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을 발견했다. 특히 정부는 창고에만 국한된 수색으로 군내의 기밀 문서를 모두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거도 찾아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창고에다가 이런 문서들을 다 보관해 두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창고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무엇인가를 찾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FBI는 몇 시간 만에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와 다른 대리인들이 몇 주 동안 수행했던 부지런한 수색보다 2배나 더 많은 분류 표시가 있는 문서들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탑 시크릿이라든가 아니면 시크릿 이렇게 비밀 서류로 이렇게 분류되어져 있는 문서들을 2배나 더 찾았다. 예전보다. 예전에 트럼프 변호인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찾아가지고 갖다 준 것보다 그거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찾아다 준 건데 FBI가 급습해가지고 9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을 했었죠. 그 시간 동안 찾아낸 게 훨씬 더 많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FBI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기밀 문서들이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은 그 이미 다 기밀 해제한 문서들이다.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법무부는 이번 급습으로 회수된 자료가 6월 3일 인증에서 나온 진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난 6월 달에 분명히 줄 거 다 줬다라고 얘기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서 보니까 더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야 그거 기밀 아니야 기밀 해제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 답답한 겁니다. 지금 기밀 해제된 거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지금 법무부 쪽에서는 귀를 꽉 틀어막고 야 여기 지금 서류에 보니까 탑시크라고 탑시크릿 1급 기밀 1급 비밀 문서로 되어져 있는데 뭔 소리야? 우리가 1급 비밀 문서를 찾았어.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이걸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코미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그거 기밀 문서 해제했다니까? 아니 이거 기밀 문서 여기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코미디도 아니고 제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게. 오늘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뭐 오늘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루스를 여러 개 올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만 먼저 지목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FBI가 이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죠. Terrible the way 뭐죠? Terrible the way the FBI. 그러니까 지금 FBI의 방식이 끔찍하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FBI가 마러라고 습격 당시에 서류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던져버리고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고 증거물 사진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류를 이런 식으로 방치했던 것처럼 가장을 해서 사진을 막 찍었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가 서류를 방바닥에 이렇게 막 뿌려놨겠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깔끔한 것으로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리고 대중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은 정말 그런 방식으로 FBI가 일 처리한 것은 정말 끔찍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이 비밀을 지키길 원한다고 생각했나? 내가 기밀 해제해서 다행이다. 내가 기밀 해제했으니까 망정이지 기밀 해제 안 했으면은 이놈들은 끝까지 자기네 치부를 가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팍스뉴스는 트럼프가 화요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의회에 보내는 법무부 통신은 반드시 입법사무소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법무부 정책을 되풀이하는 인사들에게 보낸 메모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거는 또 얘기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스페셜 메스터를 정해가지고 문서들을 좀 다시 분류를 하자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연방 법무부에서 그거 안 된다라는 의견서를 보내기 바로 직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하면은 전 부서에다가 메모를 보냅니다. 연방 법무부에 있는 부서 직원들한테 메모 지시문이죠. 이 지침을 보내는 건데 그 지침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 의회랑 연락하지 말라라는 지침을 보낸 겁니다. 의회랑 연락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도냐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은 연방 법무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의회에다가 무엇인가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의회에서 무슨 요청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서로 자료를 보낸다거나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한다거나 이렇게 연방의회 의원들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아서 의견 소통을 하게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현재 연방 법무부의 내규상에는 반드시 법무부 안에 있는 OLA 그러니까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입법사무소라고 저희가 번역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무소를 통해서만 의회 쪽에다가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거 원칙인 거죠. 그 원칙적인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을 지금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의회하고 연방 법무부 직원들하고 소통을 지금 끊어버리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요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보내거나 자료를 보낼 때 반드시 연방 법무부 안에 있는 입법사무소 OLA라는 사무소를 통해서 보내라고 했으니까 연방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OLA 사무실만 통지하면 되죠. 그러니까 OLA 사무소 소장한테 어떤 연락이든 의회에 가는 거는 다 차단해. 나한테 먼저 보고해.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연방 법무부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뭐 척 그레슬리 의원이 뭐를 요구했다. 거기에 답변을 한다.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무조건 다 OLA 사무실 쪽으로 먼저 보내게 돼 있고
그러면은 OLA 사무실에서는 갈랜드한테 보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 갈랜드는 야 이거는 의회에 보내지 마 하고 소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지침을 보낸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됩니다. 척 그레슬리 연방 상원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FBI 내에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이 있다. 이 내부 고발자들의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 뭐 전염병에 감염되듯이 정부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사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만 하는 신분입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행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시하고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지금 이른바 딥스테이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부 조직 중에서도 수뇌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특정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오고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정재계 인사들을 막론하고 영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야합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딥스테이트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관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다 몰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로 FBI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 깊은 정치적 감염이 그들에게 지금 감염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내부 고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사람 없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왔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것이 가장 극렬하게 드러난 시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시기에 이게 이제 가장 극렬하게 드러나죠. 과거에 CIA라는 조직도 문제가 있다, FBI라는 조직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정보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법 집행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었던 거죠, 특성상.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야합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것이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도널드 제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해서 기존의 정치인들하고는 완전히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다 보니까 너희 맡은 일은 이것이 아닌데 왜 너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지금 딥스테이트, 워싱턴 스왑프를 다 말려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딥스테이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직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내가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부서도 완전히 와해돼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 트럼프 기치를 내걸게 되는, 반 트럼프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상당히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급기야는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공무원들이 연방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소통을 끊겠다라는 이러한 지침을 내릴 정도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되어져 왔다.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제 한마디 하게 됩니다. 이제 congratulations to 해가지고 이제 축하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엔 정말 나쁜 것들로 우리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 사무실을 넘쳐나게 만든 FBI와 법무부 내부 고발자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FBI와 법무부 내부 고발자들 덕분에 지금 상원의원실, 하원의원실에서 온갖 비리들이 다 드러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말하는 딥스테이트라는 이 부패한 관료주의자들이 어떻게 정치인들과 야합해 왔는지가 이제 다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수년간의 위법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은 후에 지금은 클린업 해야 될 때다, 정리해야 될 때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야. 깨끗하게 청소해내야 될 때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늪에 물을 빼내라.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 썩어빠진 이 늪지대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청산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저는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어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은 길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표현들, 지금 drain the swamp,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에 있는 스왑프를 갖다 다 말려버리겠다, 딥스테이트를 다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인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표현을 겉으로 드러난 표현을 꼬리 잡아가지고 야, 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냐? 폭력적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다. 구구주의자들이 폭력적으로 지금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의 역공격을 당할 빌미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향상 그런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런 끝선까지, 말단까지 딱 일단은 밀어붙여보는 이러한 기술이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그게 이제 협상의 기술이기는 한데, 하여튼 좀 지켜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발언은 조금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아슬아슬한 뭔데 하여간 속 시원하게 얘기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여간 마러라고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단 법무장관이 안 된다. 스페셜 마스터 지정하는 거 못 반대한다라고 답변을 보냈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또 답변서를 낼 수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늘 밤 8시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한 이제 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 8시까지 트럼프 측 변호사팀이 이쪽에 연방 법무부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내일 또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판사가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이 연방 판사는 아마 이르면은 이번 주말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 같다라고 지금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판사가 스페셜 마스터를 2개 할지 그냥 넘어갈지 이것 좀 저희가 조금 봐야 되겠고요. 이게 형평성이라는 걸 놓고 이야기하면 연방 법무부 측에서 그 진술서를 갖다가 거의 절반을 까맣게 칠해놓고서는 공개했던 이러한 것을 보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스페셜 마스터 정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법무부가 가져갈 건 가져가고 트럼프가 또 회수해야 될 건 회수하고 하는, 그리고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하고 하는 그러한 객관성 있는 검증 작업을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수소수는 우리 체내의 활성산소를 줄여 항산화 및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독소 제거, 당뇨 및 면역력 개선 효과에 탁월합니다. 알카하이드로의 수소 알카리 이온수기는 1100ppb 이상 수소를 함유하는 대한민국 최초 수소수 생성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하는 대한민국 의료기기 인증 제품입니다. 수소수 정수기 알카하이드로 404-989-2000번 404-989-2000번. 예, 이번엔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허셜 워커 공화당 후보가 지금 라파엘 워녹 민주당 현 상원 의원보다 2%포인트 여론조사 결과 앞섰다. 좀 보기 드문 여론조사입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들은 워녹이 살짝 더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론조사의 오차율이 3.9%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는 박빙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여론조사에서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후보를 4%포인트 앞서고 있다. 4%포인트면은 여론조사 오차율이 3.9%니까 오차율을 살짝 넘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과반수 앞서지를 못합니다. 지금 캠프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48%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와 있고,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44% 얻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48%면은 과반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다. 뭐 어쨌든 공화당 후보들이 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가 조금 더 상세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에머슨 컬리지 폴링이 여론조사한 결과인데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어제 나왔지만 일단은 연방 상원 선거부터 보면은요.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이 44%, 그리고 지금 이제 허셜 워커, 공화당 허셜 워커가 46%, 다른 사람한테 투표하겠다가 4%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결정 못했다, 부동표죠, 7%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 게요. 이 밑에 보시면은 expectation 해가지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표용지에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요런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그런데 당신이 누굴 투표하건 상관없이 누가 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워커가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은 47%였고요. 원옥이 될 것 같다라는 사람은 53%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상원 선거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하지만 나는 워커한테 투표할래가 더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오버롤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도심 지역으로 들어가면, 어번으로 들어가면 원옥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66%대 25%가 되죠. 근데 교외 지역으로 서버번으로 가면은 원옥이 41%, 워커는 50%.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이 서버번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시골 지역에 가면 이렇게 갈라집니다. 시골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훨씬 많은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건 이제 연령층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18세에서 34세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 워커보다는 원옥을 더 지지하는, 젊은이들은 민주당 표가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젊은 성인들은. 35세에서 49세로 가면 이게 뒤바뀝니다. 그리고 50에서 64세로 가면 차이가 좀 더 늘어나고요. 65세 이상으로 가면 오히려 차이가 더 좁아지는. 하지만 35세 이상에서는 다 워커를 더 많이,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를 더 많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원옥을 더 많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거는 그거고, 근데 바이든을 지지하느냐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이거로 이야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18세에서 34세 같은 연령층에서도 바이든 지지율이 53%로 나오고 트럼프는 46%로 나오는데요. 이게 예전에는 훨씬 더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예전에 4월 달에 조사했었을 때 자료를 보면은 그때는 바이든 지지율이 63%로 나왔었고요. 트럼프는 이거보다 훨씬 낮은 30%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4월 달 이후에 지금 8월 달에 다시 조사해 보았더니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30에서 46%로 16%나 올라갔고, 바이든은 10%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젊은이들 층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는 점은, 이건 저희가 긍정적으로 지금 분석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게 조지아주죠. 조지아주에서도 여전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인기가 높다. 하지만 35세 이상 그룹으로 올라가면 이게 역전이 돼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지사 선거를 가보면은요, 브라이언 캠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48%,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를 지지하는 사람이 44%로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남성, 여성 구분을 해놓았는데, 남성이 공화당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여성이 민주당 표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예상치, 누가 될 것 같으냐, 누구를 찍을 거냐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캠프가 당선될 것 같다가 58%, 에이브럼스가 당선될 것 같다가 46%. 그래서 지금 연방 상원 선거는 공화당이 이길지 민주당이 이길지 딱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주지사 선거는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후보에 대한 이제 호감도인데요. 호감도. 지금 이제 워커에 대한 것은 이 빨간 거는 호감도가 없는 겁니다. 비호감이라는 거죠. 매우 비호감이 38%. 근데 워녹은 40%. 매우 비호감이 오히려 더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캠프 주지사는 37%, 에이브럼스는 45%. 그러니까 에이브럼스에 대한 지금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호감도는 워커가 27%, 이건 이제 매우죠. 27%, 22% 합치면 49%니까 호감도 면에서는 워녹보다는 좀 더 호감도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지금 에이브람스보다는 호감도가 더 높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직무수행 승인율을 보면은 바이든 조지아주에서 승인하지 않는다가 57%, 반대한다는 거죠. 승인한다가 42%,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승인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그만큼 조지아주에 지금 민주당원들이 많다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바이든에 대한 비승인율이 51%, 승인율이 42%.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비율보다 조지아주가 바이든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51%, 바이든이 46%에서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지아주에서 아주 박빙의 차이로 트럼프가 아깝게 진 것으로 결과가 나왔었는데 2024년 선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훨씬 앞서는 것으로, 이제 민주당이 조 바이든을 대통령 후보로 내놓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하여간 이번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렇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화당 후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연방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 아니면은 민주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 근데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가 51%로 나왔고요. 민주당 후보 찍겠다가 46%로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후보를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라는 비율이 지난 2월 달에는 50%였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41% 찍겠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대답이 점점점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사이에 공화당 후보들 찍어주겠다라는 대답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다. 중요한 이슈가 조지아 주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어버션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20%. 지금 그래서 낙태 문제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20%로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경제, 이코노미죠. 일자리, 인플레이션, 텍스. 그런데 일자리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지도가 지금 매우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요. 이민의 중요한 이슈다가 7% 나왔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문제가 9%. 건강보험 문제도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의미 있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 민주당한테 좀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셨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100% 신뢰는 안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보기 드물게 조지아주에서 그동안은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그런 분위기의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최근에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공화당이 지금 더 유리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일단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이 좀 변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몇 달 전만 해도 파란색이었는데 지금 저 빨간색 쪽으로 좀 막 옮겨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35세 이상은 공화당 지지도가 계속 높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는 이번에 그래서 잘 지켜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 2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2달 사이에 어떤 변화가 더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 안드레스 투자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라이노들이 FBI의 급습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지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냈다 해가지고 지금 논란이 좀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라이노라고 부르느냐? 이 부시 일가하고 그다음에 밋 롬니와 연결되어져 있는 인물들이다. 이제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팍스뉴스에서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전직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한 그룹이 플로리다주 연방판사에게 FBI의 마러라고 불법 압수수색을 조사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아미쿠스 브리핑을 냈다라고 팍스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 아주 급습해서 압수수색한 것이 이것이 정말 합법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데, 근데 이러한 것을 지금 연방 판사한테 그거 불필요한 것이다.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시간 낭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7명의 전직 검사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명단을 불러드리자면 크리스틴 톳 휘트먼 이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에이어, 그레고리 브라워, 존 파머 주니어, 스튜어트 걸슨, 피터 카이슬러, 윌리엄 웰든 이런 사람들인데 이 이름들이 어떤 분은 귀에 익을 수도 있습니다. 전직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있고 또 전직 그 뉴저지 주지사도 있고 하니까 뭐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행정부에서 일을 했을 때 당시가 거의 대부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때 하고 부시 행정부 때,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 때 아버지 부시가 그 부통령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가 부통령 했을 때, 대통령 했을 때, 또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 했을 때, 이럴 때 행정부에서 일을 했던 인사들입니다. 명색이 공화당원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이 공화당원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2024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도널드 제이 트럼프를 법원상에서 불리하게 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라이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당신들 공화당원들 맞냐? 당신 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사람을 당신들이 지금 해코지하는 그런 아미쿠스 브리핑을 냈다. 이 인간들인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낸 청원서의 내용에 보면은 청원자들 모두 공화당 행정부에서 근무했으며 수십 년 동안 민감한 자료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하거나 적절한 행정권 범위와 행정특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조언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행정특권 문제라든가 무슨 기밀 해제했다라는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있다 이거죠. 옛날에 이미 현직 대통령들한테 그런 것과 관련한 조언들을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에 좀 더 힘을 실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DC 연방지법 법원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할권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대통령 기록물법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행정특권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방법원 하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옮겨와야 한다. 법원을 옮겨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행정특권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 소송 절차는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지법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연방지법에다가 그거를 행정특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요.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심리할 수 없는 플로리다 법원에다가 이걸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다. 이게 이야기고. 행정부에 대한 행정특권의 주장은 명백히 경솔하기 때문에 시간 낭비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 작업이지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필요하다. 연방 법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서도 지금 행정특권 이런 이야기는 불필요하다. 국가 안보 이익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을 연방 법무부에서 펼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여러 차례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무기화 되어져 있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명색이 공화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각에 몸을 담고 있었던 인물들이 지금 공화당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를 놓고 더구나 공화당 전직 대통령을 놓고 지금 법정에서 불리하게끔 하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7명인데요. 그 중에서 몇 명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휘트먼 전 뉴저지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뉴저지주 공화당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당시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또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레이건 시절, 그러니까 부시 WH 부시죠. W 부시가 부통령이었을 때 주지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 이 행정부에서 또 일을 했던 인물이다. 그러니까 부시 일가하고는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고요. 피터 D. 카이슬러, 이 사람인데요. 피터 카이슬러. 카이슬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조지 부시 W. 부시한테 DC 연방 항소법원의 판사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시한테 지명을 받아서 연방 판사가 됐던 그런 인물이고, 당연히 부시하고 연결된 인물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윌리엄 F. 월드라는 인물인데, 이 윌리엄 월드라는 이 인물은 68대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주지사가 되기 전에 86년부터 88년까지 연방 법무부의 차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 차관으로 일했을 그 당시에 H.W. 부시가 부통령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웰드하고 H.W. 부시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대화하는 사진 찍힌 사진들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어트 걸슨, 이 스튜어트 걸슨 같은 경우에는 88년에 조지 H.W. 부시의 대선 캠프에서 토론 코치, 그러니까 이 토론회 있죠. 대통령 후보 토론회. 이거 코치를 맡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부시가 선거에서 승리한 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던 인물입니다. 이 4명 전부 다 부시 일가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은 공개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렉 A. 브라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7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연방 검사에 지명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시 일가하고 연결된 바로 이 사람들, 거의 네오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로 저희는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트럼프 몰아내기려고 하는, 트럼프가 지금 정치 일선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게 하려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다. 민주당과 짝짝꿍해서. 이게 지금 우리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내부의 적이 있다는 거죠. 내부의 적.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FDA가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바이긴, 미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바이기는 한데, FDA가 파이자하고 모더나에 대한 그 코로나19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 이것을 긴급 승인한 겁니다. 긴급 승인.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긴급 승인을 받은 그 주사가 한 번도 인체 실험이 되지 않은 주사라는 거죠. 쥐에 대해서만, 쥐, 몰모트 있죠? 그 쥐에 대해서만 실험이 이루어졌었고, 사람을 상대로는 테스트가 되지 않았던 그런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FDA가 승인을 해주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퀄리티보다는 속도전을 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자마자 굉장한 속도전을 냈었죠. 와프 스피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빠른 속도로 백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그 빠른 속도라는 개념은 그래도
몇만 명 정도 되는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까지 집단 테스트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절차를 압축하기 위한 노력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인체 실험, 임상 시험이 이상 임상 시험까지는 다 이루어졌었고, 3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약간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인체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게 약효가 있다라는 것이 검증이 돼서 이게 지금 긴급 승인을 받게 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나온 백신은 지금 그런 시험이 인체 시험이 없었다. 인체 시험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는 보수 언론들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NBC 방송, 악시오스 뭐 이런 좌편향 언론들도 똑같이 이 부분을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은, 이번에 승인을 받은 재구성된 mRNA 주사들은 처음으로 인간에게 시험되지 않은 채 승인을 받았다. 이게 이런 경우가 처음이다. 어느 정도가 또 처음이냐? 그냥 인간에게 시험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FDA의 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FDA 자문위원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이것의 자료들, 이제 뭐 연구조사한 자료, 테스트한 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주면 그 자료들을 검토해가지고 이건 신뢰도가 있다 없다 판단해서 승인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자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자문으로 끝나긴 합니다만은, 근데 상당한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가지고도 크게 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아예 자문위원회 승인, 검토 이런 것도 일체 거치지 않고 그냥 승인했습니다. 인체 시험도 안 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도 안 거치고 그리고 승인을 했다. 악시오스가 보도한 내용이고요. NBC 뉴스, 완전히 막 진짜 좌파 뉴스죠. NBC 뉴스는 뭐라고 보도했느냐? 인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인적 데이터는. 가을 부스터 홍보가 잘 진행되기 전까지는 관계자들이 새로운 주사가 얼마나 더 나은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BC 방송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NBC가. 그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할 정도로 지금 새로 나온 부스터샷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백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승인해서 그냥 주사 놓으려고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이 재구성된 주사를 맞는 것에 매우 조심스러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당연히 지금 좌파 언론들이 다 이미 보도를 한 상태니까, 그럼 요번에 새로 나온 부스터샷은 그거는 인체 실험도 안 한 거래.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나 그 주사 맞을래라고 이야기하는 용감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문외아들 같습니다. 문외아들.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 처리 안 할 텐데, FDA가 얼마나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이번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다. CDC의 핵심 자문위원회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미국인들에게 주사 맞는 것을 추천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CDC 쪽에서 이번에 새로 FDA가 승인한 주사를 맞으세요라고 추천할지 안 할지 검토하겠다. 근데 CDC도 결국은 연방정부 조직이고 바이든 행정부 밑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맞아라라고 추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보건 이슈는 보건 이슈로 접근해야 하는데, 보건 이슈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희석되는 것을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연방정부는 파이자 주사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주었고요.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더나, 파이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부작용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 지금 악시오스에서 나온 이야기는 노동절, 그러니까 9월 5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노동절이 지나고 나면은 바로 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부스터 샷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미크론 변종, 특히 BA5 같은 오미크론 변종을 타겟팅해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접종을 받았던 거는 오리지널 코로나19, 코비드, 사스2 뭐 이건데, 코브인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종에 타겟을 한 거기 때문에 현재 미국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게 오미크론 변종이니까 이거 전염력이 엄청나게 세죠. 그러니까 이것을 견뎌내려면은 새로운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한쪽에서는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체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고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 회계법인.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깨끗한 물로 샤워하세요. 알카 하이드로 정수 필터 샤워기. 팬데믹 위기 속에서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한 bannerandprint.com. 각종 인쇄물, 배너, 스티커, 간판, 스니즈 가드까지 필요하신 모든 작업을 두고두고 마음에 드시게 해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전국 어디서든 웹사이트로 주문하시면 원하시는 디자인을 빠르게 출력해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bannerandprint.com 678-274-7275. 로레타 메스터, 지금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총재를 맡고 있는 이 메스터 총재가 오늘 한 강연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방 기준금리가 내년 초까지 4%를 넘어가게 될 거다. 이것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2.25에서 2.5%, 현재 금리가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뭐 3.5%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들을 하긴 했으나 그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금리가 올라갈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좀 더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0.75% 또 한 번 이번 주 9월 달에 FOMC 회의가 또 한 번 있는데 그때 0.75% 더 올릴 것으로 지금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에 쐐기를 박는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온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보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와 있는 상태는 이 정도입니다. 2.25%에서 2.5% 사이에 지금 기준금리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팬데믹 때에는 이게 제로까지 떨어뜨렸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었던 이후에 양적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2009년부터 해가지고 한 2016년도까지 또 거의 제로 금리가 계속 유지가 됐었던 이런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오바마 때 하여간 엄청나게 제로금리, 이 엄청난 긴 시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면서 숫자 장난을 많이 쳤던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좀 경기가 상당히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금리를 서서히 올려가면서도 경제를 탄탄하게 잡은 모습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착실하게 좋은 경제 정책을 펼쳤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랬던 것이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었는데, 그래서 다시 제로금리로 돌아갔었는데, 이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급경사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때 했던 식으로 이렇게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이런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하면 그러면은 경제가 받는 충격을 좀 줄여주면서 이 시장 경제가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면서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와가지고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거는 아주 절벽같이 지금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절벽과 같은 경사도를 한 번 더 하겠다는 겁니다. 9월 달에. 그렇게 되면은 0.75%를 올리게 되면 훌쩍 3%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9월 달에 3%를 넘어서게 된다. 이것이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의미하게 될 것인지 보아야 하겠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 초까지 금리를 4%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고 그 뒤에 그것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데 시장에서는 내년 가을쯤이면은 다시 금리를 조금씩 낮추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은 금리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었던 이때 보면은 이게 지금 5%를 넘어갔던 시절이 있었고요. 금리가 이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이때는 이때도 이제 리세션이 와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떨어뜨리긴 했는데 그때 2000년대만 해도 지금 이제 금리가 6.5%대까지 갔던 것 기록을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70년대, 80년대로 가면은 금리가 뭐 20%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정도까지 올리지는 않겠으나 하지만은 2000년대 초에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가 있었을 때 부시에서 클린턴 행정부로 넘어갔던 그 시점에 이렇게 6.5%를 찍었던 전례가 있었으니까 지금 뭐 한 4% 정도 올리는 거 정도면은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린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가 하는 건 아니지만 연준은 정부 조직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연준이 이렇게 급하게 올리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논리를 지금 계속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4%대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7%대까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올해 말쯤 되거나 올해 말 뭐 내년 초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집값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금리는 엄청 올라간다. 네. 그래서 사실 은행에 융자를 받았을 때 은행빚 갚을 때 내는 이 월 페이먼이 집값 떨어지는 것만큼 더 월 페이먼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게 그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메스터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최근 며칠간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가 사용하는 금리 인상 이것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질 금리 즉 연방 기금 금리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차이가 긍정적인 영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원래 애당초의 그 연준의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 3%까지만이라도 내려야 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연준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8%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10%까지 갔다가 지금 한 뭐 8, 9%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사실 떨어진 게 아닌데.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한 2% 내지 3%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를 지금 계속 조정을 해서 시중에 자금을 좀 옥죄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미국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각오하고라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 야수에 대한 승리를 너무 빨리 선언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를 1970년대에 멈춘 통화정책 세계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그것은 가계와 기업에 매우 큰 비용이 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스터 총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것을 갑자기 멈추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지금은 계속 올리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각오들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베드 베스 앤 비욘드라는 가게가 있죠. 전국에 굉장히 많은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점포 150개를 문을 닫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뭐 구조조정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직원들 다 해고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아예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결국은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것이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들이 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현금화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들 저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저희가 좀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좀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움직여야 되겠다. 적어도 2024년 상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조치든 하여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2024년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좀 풀릴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가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녹화 방송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내일은 제가 다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